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와우넷 채널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할 거예요.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와우넷 홈페이지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컴퓨터와 모바일 둘 다 이용하기 쉽게 업그레이드가 되었으니 많이들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박천국 프리미엄 1부 황사연입니다. 오늘 1부에서는 샤프슈터 방문한 파트너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공급을 주제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이벤트 소개해드립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샵 8338로 방문환이라고 보내주시면 새벽을 여는 편지 VOD 7일 무료 체험권을 드리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방문한 파트너의 스페셜 리포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이번 주에 발표된 주택 착공 건수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 것이 원자재 수급 문제 때문이라죠. 요즘 월가에서는 온통 물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면 할 말이 없을 정도라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느끼고 있다면 물가가 매우 과감한 수준으로 오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지난 2월 18일 이 방송에서 로렌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의 하소연을 소개시켜드렸었죠. 그는 민주당원입니다. 그러면서도 현재 민주당 정권의 강력한 재정 부양책에 대해서는 어이가 없는 수준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어요. 이번 주에는 연준에 대해서도 매우 강한 어조로 경고했습니다. 이 연준이 너무도 지나치게 느슨한 통화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금융시장과 경제를 위협할 정도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각심을 고의로 낮추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불필요한 상황에서 연준의 양적 공급이 이렇게 계속 지속된다면 결국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될 것이고 연준은 어쩔 수 없이 통화 긴축을 서두를 수밖에 없게 돼서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연준이 주장하고 있는 그 고용시장에서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을 했는데요. 아니, 고용 불안이라니 밖에 나가보거나 하는 소리냐. 오히려 구인난이 곳곳에 스며 있다라고 비판했어요. 지난 5일, 6일 방송에서 구인 공고에 대한 설명은 제가 충분히 드렸죠. 무려 820만 명을 넘겼는데요. 이것은 구인 공고 집계 이후 최대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연준에서는 고용시장에서의 확고한 진전을 볼 수 없다라고 하니까 서머스 교수는 어안이 벙벙할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경제 지표에 대한 해석에는 사람이나 혹은 기관에 따라서 편차는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보다도 지금 시장이 혼란스러운 점은 연준이 변해도 너무 변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기 때문에 지금처럼 물가 상승에 너무 느슨한 태도가 이건 안 어울리고 어색한 거예요. 하지만 말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도 연준을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부터 수정이 필요합니다. 우선 매우 강력한 증거를 하나 보고 가죠. 정말 재미있는 부분을 발견했는데요. 지난 14개월 동안 연준의 팁스 보유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인플레이션을 막아야 되는 연준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유도하고 조장했다는 말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우선 팁스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팁스는 Treasury Inflation Protected Securities의 약자입니다. 직역하자면 물가 위험 방어체가 되고 전문가들은 이것을 물가 연동 국채라고 부릅니다. 이 채권에서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이든가요? 물가에 매우 취약하다는 거예요. 예를 좀 쉽게 들어서 액면가 1억짜리 채권의 만기는 10년짜리 채권이 있어요. 액면 2표 금리는 2%입니다. 2%라면 1억에 2%라면 1년에 200만 원씩의 이자를 지급받게 되죠. 그렇게 10년 동안 이자는 2천만 원이 될 겁니다. 물론 재투자 수익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10년 후에 이 채권으로부터 창출된 이자와 원금 1억 원이 합쳐지면 대략 1억 2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 10년 동안의 물가가 2배로 올랐다면요.
1억 2천만 원의 가치는 구매력 기준으로 6천만 원으로 떨어져 버려요. 아니, 채권을 선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전하다는 점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건데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구매력 기준으로 오히려 엄청난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안된 것이 바로 물가 연동 국채입니다. 물가가 오르는 것만큼 원금을 보정해 줌으로써 채권에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인 이 물가 리스크를 제거한 채권이죠. 예를 들어 보면 액면 이표가 1%고 1억 원의 물가 연동 국채라고 가정해 보죠. 공식적으로 물가가 1년 동안 10%가 올랐다면 이 물가 연동 국채의 원금은 1억이 아니라 10% 오른 1억 1천만 원으로 보정이 되고 그에 대한 이자 110만 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물가 연동 국채가 아니었다면요. 1%니까 100만 원의 이자로 종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가 상승분 10%가 그대로 이자에 반영돼서 추가된다는 점을 이해하셨다면 이 물가 연동 국채는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 때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라는 점에 동의하실 겁니다. 채권의 가격은요. 원매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상승하게 되어 있어요. 채권 금리는 반대로 하락하게 됩니다. 결국 물가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팁스의 가격은 오르고 금리는 하락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당연히 일반적인 국채 금리와 차이가 벌어지겠죠. 이를 팁스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우리들은 표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팁스 스프레드는 매우 중요한 이정표를 지시하게 되는데요. 바로 시장의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그대로 대변해 준다는 거죠. 최근 팁스에 반영된 기대 물가가 2.5%를 넘어서는데요. 이것은 향후 1년 동안 물가가 2.5% 정도로 강해질 것이다라는 시장의 기대치가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팁스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모습이 관찰되면요. 시장에서는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그에 걸맞는 행동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원자재에 대한 비중을 높인다든가 하는 식으로 말이죠. 이 말은 어떤 이유가 됐던 팁스 스프레드가 벌어지게 되면 시장의 적극적인 반응에 의해서 원자재 가격을 오히려 끌어올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이 팁스를 주도적으로 매수한 세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최근 14개월 동안 팁스를 중점적으로 매수한 주체는 다름 아닌 연준이었어요. 지난 2020년 2월 말 기준으로 연준의 국채 보유량 중에서 팁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10.4%에 불과했는데요. 이게 14개월 만에 24.3%까지 늘었습니다. 결국 연준의 주도적인 팁스의 매수로 인해서 팁스 스프레드는 커질 수밖에 없었죠. 이 말은 시장의 물가 기대치가 높아지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기관이 바로 연준이라는 말이 됩니다. 매우 혼돈스러우시죠. 분명 연준은 물가와 적극적으로 싸워서 돈의 가치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태생적 목표이며 의무라고 우리는 배워왔어요. 지금까지. 달러의 가치를 수호해야 될 중요한 임무를 가진 연준이 오히려 물가 기대를 조장하고 있었다니요. 이건 마치 도둑을 지켜야만 하는 경찰이 오히려 도둑질을 한 것만큼이나 괴이한 일입니다. 그러면 연준은 왜 이런 경천동지할 변덕을 부린 걸까요? 다시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2020년 작년 5월 7일 방송의 제목 기억하십니까? 트럼프가 중국을 못살게 구는 이유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유를 제시해드렸던 것이 뭐였을까요? CBDC였습니다. CB, 그러니까 Central Bank 디지털 커런시, 그러니까 중국의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통화, 요거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이 미국에게 위협을 주기 시작한 것은 오로지 시장 때문만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그 당시 드렸었는데요. 바로 요 CBDC가 절대로 밟지 말아야 하는 선을 밟은 것이다라고 작년 5월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국제적으로 CBDC에 관심을 가진 중앙은행은 86%나 됩니다. 요거 하나만 가지고 달러의 기득권을 위협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디지털 위안이 국제 거래 시스템과 연계된다면요. 달러에 결정적인 위협이 될 수 있어요.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리죠. 미국은 달러 지배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스위프트라고 하는 국제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중동으로부터 석유를 사오게 되면 돈가방 들고 가지 않아요. 스위프트를 통해서 달러로 결제를 합니다. 210개국 11,000여 개의 금융사가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제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이 스위프트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죠. 그런데 말입니다. 중국은요, 지난 2015년도에 슬그머니 이 씹스라고 하는 아르를 만들어서 공개합니다. 물론 만들어 봐봐야 다른 금융사들이 가입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에요. 국제 결제 시스템으로 인정받기도 어렵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그래 해봐 라고 웃어넘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에 CBDC가 얹혀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씹스와 CBDC의 조합에서는 중국이 가장 앞서 있어요. 아마도 미국보다 앞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작년 10월쯤에 이미 거론해드렸죠. 중국 금융당국에서는 선전 시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위안을 공짜로 뿌렸어요. 시한을 주고 언제까지 CBDC로 물건을 구매하라라고 했죠. 선전에선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성공해서 자신감을 얻은 중국 금융당국은 이후로 수저우, 샹하이, 베이징 등에서도 비슷한 방법을 통해서 성공적인 시험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지금은 일부 국영기업에서 월급을 디지털 위안으로 지급하기 시작했는데요.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이 디지털 위안화를 전면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이미 실무적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예요.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내년 북경올림픽을 보이콧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도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 진중하게 생각해 보죠. 중국은 미국이 버금가는 매우 강한 자체 소비 시장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10억 명의 사용자를 가진 알리페이와 같은 인프라도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마음만 먹는다면 요 독자적인 생태계 구축은 가능해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죠. 지금 일하는 스위프트를 공식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미국이 그들을 핵 문제 때문에 제재를 했기 때문인데요. 국제적인 거래가 불가능하니까 생필품을 외부로부터 사다 쓸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죠. 이란의 경제는 거의 붕괴 직전까지 내몰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이 구축한 씹스를 통해서 통화 결제 시스템으로 대체를 해버리고 중국이 발행한 CBDC를 이 거래에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요. 이란이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이란은 중국이 원하는 석유를 줄 수 있고 씹스를 활용해서 디지털 위안으로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그렇게 받은 디지털 위안은 중국으로부터의 생필품 구매의 결제 수단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대1로에 참여하는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공통적인 지불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베트남의 쌀을 가져오고 이 씹스를 통해서 CBDC로 결제가 가능해진다는 말이죠. 명실공히 미국의 통제권을 벗어난 새로운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쩌시겠어요? 아이 그래 이것도 공정한 경쟁이야 라며 방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기에 주리를 틀어서라도 달러의 지배권을 지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씹스까지는 미국이 웃어넘길 수 있었어요. 하지만 CBDC부터는 결코 웃어넘길 수가 없게 된 것이란 말이죠. 실제로 씹스를 발표한 것은 2015년도예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과 별탈 없이 잘 지냈었지 않습니까? 중국이 CBDC를 발표한 것은 2018년도예요. 이때부터 미국과 중국은 이 무역전쟁이라는 명목의 기득권 싸움을 시작했던 겁니다. 물론 중국이 씹스를 포기하든가 아니면 CBDC를 포기할 수만 있다면 이 싸움은 내일이라도 당장 중단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무역전쟁 발발 초기에 중국이 곧 포기할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지 시진핑은 아직까지도 씹스와 연계된 CBDC를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되니 미국의 입장에서는 달러와 국가의 사활을 건 싸움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미국의 여러 싱크탱크들은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에 대한 압박에 좀 더 속도를 낼 것을 강하게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기축통화는 21세기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예요. 다 인정하시죠? 종이와 잉크만 있다면 우아한 노인네 초상화 하나에 $100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축통화에 도전하려던 나라들이 어디 하나둘이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런 여러 도전들에 대해서 전혀 대책 없이 넋놓고 있었을까요?
제 생각이 맞다면 매우 다양한 도전에 대한 대책을 모두 세워두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의문이 다 풀려요. 연준은 최근 이 상전이 벽해가 될 정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대 물가가 2%의 근전만 해도 금리를 즉각 올려서 긴축을 시도했던 그들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지금은 무려 2.5%를 넘어서는 상황에서도 긴축은커녕 월 1,200억 달러의 현금을 계속 쏟아붓고 있어요. 과거에 한 차례도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물가 불안을 막아야만 하는 연준이 오히려 팁스를 잔뜩 매수해서 시장의 물가 불안을 고의로 조성시킵니다. 여기에 추가로 최저급여자들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주어서 물가 상승을 유도했어요. 물가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급여 아닙니까? 당장 일감은 쌓여 있는데 사람들이 일을 안 해. 그러면 기업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오세요, 급여 더 줄게요 라고 고용을 하던가 아니면 잔업이라도 시켜야 되겠죠.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급여 상승의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급여는 일단 한 번 오르면 여간에서는 다시 내려오진 않아요. 물가 상승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연준의 독특한 행동들은 중국의 도전에 대한 처방이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장기금리를 올리려는 시도였단 말이죠. 물론 이 싸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미국은 충분히 준비해 왔어요. 발행이 오래전에 중단되었던 20년물을 새롭게 발행하기 시작한 것이 2020년도부터였습니다. 기업들도 일제히 10년물, 40년물을 발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채권 만기 이전까지는 금리 상승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요. 개인들은 주택을 구매할 때 적용되는 모기지 금리, 아예 장기물이 아니면 집을 팔지도 않습니다. 미국은 장기금리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아주 미미하다는 얘기죠. 하지만 중국은 달라요. 거의 대부분 단기물로 구성된 시장입니다. 시장에서 물가 불안이 누적되어 실질 장기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죠. 당장 국영 기업들의 줄부도가 이어지고 중국으로부터의 탈자금, 이탈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죠. 첫째, 중국이 CIPS와 연계된 CBDC를 포기하지 않는 한 중국의 목을 조르기 위한 물가는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겠죠. 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국면에서 가장 최악의 선택은 현금입니다. 함부로 주식을 매도하지 마십시오. 둘째, 하지만 장기금리의 상승에 중국 경제가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얼마 전 장기금리가 한번 급등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 시장은 크게 반응을 했었고요. 물론 우리나라도 깊이 빠졌었는데요. 중국과의 연관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장기금리가 급격한 움직임을 보인다면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음에 늘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꼭 기억하세요. 장기금리가 서서히 오르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한다면 이머징 시장 비중은 줄여두셔야 됩니다. 셋째, 중국 시장에 대한 비중 확대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해드리죠. 중국도 연준의 바뀐 모습을 통해 위기를 느꼈을 겁니다. 최근 보아오 포럼에서 시진핑이 직접 중국은 앞으로도 영원히 패권 추구를 하지 않겠다라고 발언했고 CBDC는 내수용으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며 이 싸움의 중단을 촉구했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었죠. 그런데 이런 립 서비스는 별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핵 포기 선언과 같아서 언제든 CBDC가 국제 결제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수용하기가 어렵죠. 그보다는 확고하며 불가역적인 CBDC의 포기 선언과 실질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조만간 미국의 무역대표부와 중국의 상무부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중국 비중을 다시 확대시키려거든 이 CIPS와 연계된 CBDC의 포기에서 중대한 진전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샤프슈터 박문환 파트너와 함께 중국 시장에 대한 비중 확대 기준 짚어봤고요. 미국 연준의 양적 공급으로 인한 증시 전망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샵 8338로 방문환이라고 보내주시면 새벽을 여는 편지 VOD 7일 무료 체험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